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연금 전쟁. 동갑내기 원내대표가 어제 4시간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인데요.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환급 등 3개 법안은 내일 통과하기로 했죠. 어떻습니까? 고육지책 같은데 그걸 통과시켜야 국민들의 반발을 그나마 잠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연말정산 문제라든지 민생의 것들은 워낙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그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만 논의했다면 이른바 십자포에 걸리겠죠. 국민들의 여론 지탄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언급 조치는 한 것이고, 왜냐하면 연말정산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5월 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5월 11일, 12일까지 안 된다면 멘붕 아니겠습니까? 살림하시는 주부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급 조치한 것이고, 문제는 이제 공무원연금과 이제 국민연금 연계 문제인데, 지난번 타협 정신을 살린다라는 일단 형용사적 합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결국 50% 문제를 야당이 양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이 국민연금 협상 과정,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 이종걸 이제 원내대표가 참여했었고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당내 이제 비노 진영의 지지 속에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좀 어떤 타협 기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 본가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자칫 잘못해서 합의해줬다가 집에 오면 몰매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종걸 대표의 시선은 상대 협상 파트너인 유승민 대표에게 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등 뒤에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분란에 좀 가 있는 이런 봐집니다. 그래도 일단 어제 드러난 양상은 굉장히 대립된 양상 아닙니까?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굉장히 좀 대립된 입장을 그대로 보였는데요. 네, 글쎄요. 안 그래도 연말정산이라든지 경제 관련된 법안을 놓고서 지금 정치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게 살림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정치적 입장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 대표가 지금 본가든 처가든 다 집안이 지금 시끄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좀 해법을 찾기가 곤란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려고 하면 단순하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 개혁이 우선이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우선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1,700조가 더 세금이 들어서 세금 폭탄이 든다, 또는 보험료 폭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상당히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에서도 충분히 반박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마 세미나를 열든지 좀 더 많은 기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 공무원연금, 후 국민연금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죠. 청와대도 일관되게 이제 국민연금 부분은 이거 국민연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이제 하자는 것인데, 이제 이 옳은 얘기와 이제 여의도의 논리는 좀 전혀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야당 대표고 50% 소득 대체율 인상을 옵션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문제는 그냥 제껴버리고 청와대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갔을 때 당내 정리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정치라는 것은 옳은 얘기를 현실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좀 이렇게 당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 줄 필요도 역사적으로 새정치 있습니다. 쪽에서 50% 이야기를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약간 좀 시대의 감이 좀 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아까 유승민 대표 뒤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새정치 쪽에서 50%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쪽이
오히려 합리적인 거고 옳은 것이죠. 그런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춘추관에서 김성우 홍보수석이 한마디를 했는데요. 세금 폭탄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득 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 원이나 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 원, 연간 평균 26조 원에 달합니다. 네, 저걸 갖고 공포 브리핑, 네. 청와대 공포정치. 공포정치, 압박, 협박,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 굉장히 1,702조. 말만 들어도 섬찟하지 않습니까? 저 숫자가 지금 네. 우리가 기여율이 9%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기여율 9%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9%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 60년 동안 이상 9%를 가정할 경우에는 저 액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9%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10% 늘어날 수 있고 13%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미래 세대가 지어될 짐이지만 당연히 부담이 되겠지만 저 가정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야당 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박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치 안에 들어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한데 이렇게 좀 모아놓고요. 의미 있는 그야말로 요새 원탁회의가 그렇죠. 유행인 것 같은데 네. 원탁회의 한번 해가지고 지금 1,702조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나한테 그게 얼마씩 부담이 되느냐가 국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이를테면 1인당 255만 원이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잖아도 월급도 깎이고 힘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집값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255만 원 얘기 들으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상 정해진 금액이 아닌 거잖아요. 네네. 왜 당에서도 정에서도 청에서도 어느 하나 안정적인 그 결과를 내지 않으면서 계속 혼돈을 주는지 한 번이라도 회의를 갖는다면 이러진 않을 것 아니, 이게 같아요. 숫자는 그러면 과치 중립적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전문가들이 하는 실무 소위에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50%를 올렸을 때 1%만 올리면 된다는 것과 문영표 장관이 얘기하는 18%의 간극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1%는 거짓이고 18%는 참인가? 아니면 1%는 참이고 18%는 거짓인가? 아니죠. 네네. 둘 다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객관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네. 왜 제가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것을 어떤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누리과정 문제도 설계가 문제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아주 정밀한 설계의 문제인 것이지 총론적으로 얼마면 얼마라고 답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설계를 위한 그 테이블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테이블이 거기다가 없었다는 이제 아까 거죠. 말한 네, 교수라고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네. 교수님들이 왔을 때는 그럼 정파적 이해가 없는가? 이번에 공무원 연금에서 드러났듯이 이거 역시 똑같은 정파적 이해와 두 가지 시선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논쟁이 뜨거운데요. 일단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묘한 해법을 내놓을지.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주의 반란. 지난 100년 가까이 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소주. 그 소주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조도주 전쟁 때문인데요. 네. 14도짜리 소주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요. 14도짜리 소주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 박 앵커와 저가 이제 소주에서 말할 자격이 있는 그 나머지 소주. 이 저도주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입니다. 사실은 옛날 우리 저희 대학교는 30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있었는데 점점 떨어져서 14도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물을 섞는다는 게 아니고 저 정류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데 저도주가 이제 소주 시장을 획기로 키운 게 우리 이제 이호승 교수님같이 술을 좀 잘 못하시는 와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14도면.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과 이제 들이 소주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계기를 이제 만든 게 저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류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14도는 소주 업계에서 일종의 마지노선. 왜냐하면 와인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와인과 소주의 차이가 없어지는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깨트린 제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소주가 가지고 있는 도수도 있지만 그 소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불편하게 느끼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주로 나오는 술이 뭐 이를테면 뭐 블루베리 주다, 뭐 레몬 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옛날에 1980년대 이제 말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옛날에는 레몬 소주, 오이 소주 이런 것들을 주점에서 팔곤 했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그럴 때 여성들은 네네.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마셨었는데 그런 그 일종의 향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수요자들도 여성들을 통해서 창출이 될 거고 무엇보다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건 그렇게 되다 보면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죠. 네. 네, 박상원 소장이 말씀하셨던 35도짜리 소주 바로 1924년에 존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 1924 어르신들은 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네. 텐데 35도였던 소주가 지금 세월을 거치면서 2000년대 22도까지 내려갔고요. 2006년에 20도 이하의 소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소주업계의 매출이 6.7%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규 시장 이제 소주 안 드시는 젊은 여성들이 예. 대거 진입을 하면서 이제 여성들끼리 트렌드가 이제 자리 잡힌 게 젊은 여성들이 소주 몇 병 마십니까? 한 2병 마십니다. 예를 들어 35도짜리를 2병 마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주가 나오니까 이제 여성들이 친구들끼리 소주 한잔 하는 모습이 연출되죠. 근데 재미난 게 위스키 업계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저기 G사, 네. G사도 부산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소주 업계에서 지금 허니버터 전제 네. 일으키고 있는 뭐 유자 맛 나는 소주. 네. 이것도 결국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왜 어떻게 부산이 되냐면 옛날에 이제 왜 부산이 시발점입니까? 진로는 전국적으로 이제 판로가 있었고 네. 지역별로 뭐 강원도의 경월 소주, 뭐 제주도의 한일 소주, 부산의 대선 소주, 경남의 무학 소주 이렇게 지역별로 확장이 안 되게끔 묶어놨었습니다. 묶어놨었는데 대선 소주가 부산을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그 경남을 기반으로 한 무학 소주의 저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조원대입니다. 경상도 말로. 조원대를 만들어서 부산시장을 거의 잠식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선 소주의 주인이 찾아오고 저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즐거워였습니다. 즐거워. 경상도 말로 즐거워예. 예가 예. 붙는 거죠? 예. 즐거워에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아차한 게 뭔가 하면 소주는 상가집에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 소상집에서 많이 먹는데 누구 문상을 갖다가 즐거워에 하나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워해를 하나 만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죠. 당내장 전용주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 부산 경남에서는 이 저도주 전쟁이 대선과 무학 간에 그야말로 그 사활을 건 전쟁을 좀 하고 근데 있다. 그게 지금 서서히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네. 부산발 또 위스키가 있죠. 네, G사. 예, 네. 그 파란색 병인데 그것도 지금 수도권에서 엄청 팔리는 거고. 네네네. 아무래도 부산이 이제 항구 도시고 좀 이렇게 그 기질적으로 소주를 좀 좋아하는 술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 사람 입맛에 맞으면 문화적으로 보면 노래방 기계도 부산에서 먼저 유행을 했고 아. 부산에서 시작해서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특히 네. 유흥 문화는 네네. 부산이 아무래도 좀 박 소장님 부산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점하고 있는 소주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흥분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저는 우리 사실 화색이 도시입니다. 술을 잘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도수를 낮추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회에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여성분들도 어떤 사회적 활동에 부딪히는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남자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배려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가 IMF 1997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그 중산층이 회복되지 못하고 일반 그 중저층들이 좀 더 많아지면서 맥주도 다가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소주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소주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아마 각 그 주류사들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네, 되네요. 네, 지금 뭐 서울과 수도권도 난리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순, 주, 먹어봤냐라고 하면서 인증샷까지 올리는 이른바 놀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도수가 낮아지면 주정 비용인가요? 그것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낮아지는 건데 네. 그렇다면 가격을 좀 내리던가 양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건 정말 온당한 지적이다. 온당한 지적이고 가격을 좀 낮춰주는. 근데 요즘 이제 선배들하고 소주 한잔 할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술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은 14도액을 안 찾고 과거 20몇 도짜리를 달라.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렇습니다. 소주 맛은 옛날 소주 맛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도수를 낮추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보고. 주류업체도 이득 아닌가요? 독주 한 병 파는 것보다 그렇죠. 저도 낮은 많이 먹게 되죠. 훨씬 많이 팔리겠죠. 여러 병 파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상수 소장하고 과연 1년에 소주가 한 몇 병 정도 팔릴까 한번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성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음주를 하신다고 하면 한 1,500만 정도 하시고 한 분당 한 2병 정도, 1병 정도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한 1,500만 병 정도가 팔린다. 그럼 이게 진짜 수백억 병이 1년에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상당히 뭐 음주 가문을 즐긴다는 게 고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는 생활 행태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주를 많이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우려해야 될 부분 하나를 좀 지적하자면 이렇게 그 도수가 낮아지게 되면 여성들도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음용 연령도 굉장히 낮아지면서 네.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지는 네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 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관심을 어떻게든 가져야 될것 건강하게 같아요. 네. 음주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돕는 캠페인도 좀 필요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결혼, 편의점, 중고 거래,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이 단어들 공통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사기의 수법이라는 네. 겁니다. 오늘은 진화하는 소액 사기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결혼론 해보세요.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땡땡론이라는 이름의 소액 사기 수법들이 요즘 젊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전에 언급한 결혼론은 결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축의금을 받아내는 사기인데요. 모바일 청첩장을 대강 꾸며 결혼식에 절대 오지 않을 지인들에게 보낸 뒤 축의금을 입금받는 겁니다. 그 외에도 편의점에 취직해 계산기에 있는 돈으로 복권을 산 뒤 당첨되면 다시 채워놓고 차액을 챙기고 당첨되지 않으면 업무 미숙으로 둘러대는 편의점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중고나라론, 심지어는 세월호 모금함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불우이웃 모금함을 만들어 지하철역 등에 놓아두는 세월호 추모론까지 있는데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해도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기술을 배워 별 죄의식 없이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땐 이런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각종 결혼론,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의 소액 사기 수법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좀 쪼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치사하다. 근데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추모론 같은 거는 그러니까 많이들 한다기보다는 이게 성공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인터넷에 글로 올라온 거 보면 뭐 학교에다가 뭐 세월호 추모 모금한다고 해서 그 돈통을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많이 뭐 돈을 넣어주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갈취, 이제 사기죠. 사기라는 건 맞는데 글쎄 이제 결혼란 같은 건 저는 사실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청첩장을 사실 아무한테나 막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친한 네.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저한테 모르는 사람 청첩장 보내면 돈 줄 리는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는 사람한테 가짜 청첩장 보내가지고 내가 결혼식 한다고 사기칠 수도 없는 거고. 글쎄 이거 결혼론 같은 거는 조금 제가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약간 의심되긴 한데, 그런데 아까 나온 추모론이나 중고거래론, 도서관론 이런 거는요. 이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될 수도 있는 거죠. 편의점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저기 편의점 나오네요. 편의점 위장 취업하고 계산대 돈 가. 저거는 이제 사기가 아니라 저 자체가 그냥 바로 절도거든요. 이거 점원으로 취업해가지고 돈까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참 기발한 네. 논이 많아요. 도서관론 같은 절판된 책을 빌려서 예. 고가에 팔고 도서관의 책값만 반환한다. 예, 무소유론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 절판된 책 무소유를 팔아서. 예, 제가 저기 이제 사건 브리핑 할 때 보면 제일 많은 게 사기예요. 온갖 사기 사건을 제가 브리핑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불신의 사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이게 좋은 통계는 아닌데 형사정책 통계 보면 우리나라에 유독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형법 차이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사기 사건이 일본보다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사건 브리핑 할 때도 보면 대부분이 제가 사기죠. 이것도 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액 사기 할 땐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야, 한 사람도 내가 그래봐 돈 10,000원밖에 안 뺏었어. 라고 하는데 이게 100만이면 100만 원이고 1000명이면 1000만이거든요. 이게 소액 다수를 하는 이런 사기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글쎄 이 불신의 사대에 살고 있어서 사기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으나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기가 많은지 우리 국민들 한 번쯤은 조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여러 가지 소액 사기 수법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볼 것은 중고 거래론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갖고 있는 제품을 중고로 판매한다라는 글을 일단 올린 다음에 입금을 유도를 해서 입금된 돈으로 뭐 도박을 하거나 대출금을 갚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매뉴얼이 올라 있습니다. 보면 실물로 갖고 있는 물건을 일단 올리고요. 네. 상대방이 왜 물품을 안 보내주냐라고 항의하면 보내준다 라면서 계속 버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버티는 기간에 도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돈을 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못 보냈다. 내가 물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다. 라고 경찰서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절대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런 매뉴얼이 지금 인터넷에 그렇죠. 돌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만약에 욕을 하게 되면 전화 녹취를 하고 욕설을 녹취를 하게 되면 물품을 보내준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부른다는 거죠. 대단한 기발합니다. 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발해요. 저게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저런 중고나라 론 같은 게 예전에 우리 왜 그거 한번 했었잖아요. 그 협찬 사기. 네. 그때도 똑같아요. 돈을 이렇게 연예인 받아가지고, 협찬. 예, 돈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또 물건을 줘야 될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처음 모든 첫 번째 피해자부터 이제 돈을 안 주기 시작하면 이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매뉴얼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스포츠 토토 얘기가 나와요. 스포츠 토토를 막 긁으면 한 게임 정도 맞을 거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일단 피해를 뭐 하나를 변절해주고 하나를 맞고 둘을 맞고 일단 초기는 좀 막아놓은 다음에 나중은 이제 우리가 막지 않는다 뭐 이런까지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매뉴얼까지 나오는데 글쎄 저쯤 되면은 저거는요 범죄 단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세월호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 추모함을 한다는 추모론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사기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학생들이 그냥 글쎄 뭐 장난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범죄 단위라고까지 말하기는 사실 좀 뭐 무리한 구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중고나라론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매뉴얼 가지고 있으면 저건 범죄 단위죠 사실. 사흘간 잠도 안 자고 10억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중고나라 론을 통해서 네. 그 올린 글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네. 그 청소년들은 혹할 수가 있죠. 충분히 네. 가능한 게 요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중고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네. 있고 또 친구들은 게임기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거래를 하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하고 서울하고의 가격 차이가 농산물이라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이거를 잘 이용하면 건전한 거래가 되지만 요 가격의 차이, 같은 배추라도 뭐 부산이나 지방에서 팔리는 배추 가격과 서울에서 팔리는 배추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사기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네. 비경제적이고 불법적인 내용 거래가 되겠죠. 네. 네, 근데 이게- 김태현 변호사님 하나만 여쭈면요. 이게 지금 매뉴얼에서 말하는 거는 갖고 있는 물품을 주고 소액이 물건을 어쨌든 주기만 하면 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물건을 주면 사기가 아닌 건 맞죠. 예를 들면 내가 야 내 물건 이거 100만 원에 이거 100만 원짜리 내가 50만 원에 팝니다. 또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물건 안 줬어요. 그럼 사기죠. 근데 네. 만약에 물건을 주게 되면 그건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야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 있는 사이트야라고 하면 장사 영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돌려막기들 하잖아요. 그 돈 네네. 투자해가지고 또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몇 명한테는 물건을 준다는 거죠. 막아야 되니까. 왜냐면 고소가 들어온 거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포츠 토토를 굴린다. 그래서 이게 500만 원이 됐다. 그럼 100만 원은 물건 보내주고 400원 내가 400원 가질 수 있지 가진다.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간에 그 돈을 돌려가지고 스포츠 토토가 성공을 하면 나는 완전 사기가 아니게 되는 거고 스포츠 토토가 실패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몇 명은 맞고 피해자로 이제 고소 안 들어오게 처리를 하고 이제 그게 좀 커지면 자기가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인터넷에 하나의 매뉴얼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당하면서도 당혹스러운데 이 매뉴얼을 알고 이 매뉴얼을 딱 들어보면 실제 돈도 버는 것 같고 들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범죄거든요. 네. 범죄고 걸리면 반드시 또 처벌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다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이 안에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 방법 매뉴얼을 다운받는 사람들은 주로 누군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청소년층들이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가지고 네.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분명한 건 이게 처벌 반드시 받고요. 그죠? 예, 반드시 처벌 받고 더군다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범죄가 나중에 지금 인터넷 세상에는 더 용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태풍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경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여경의 이색 경력 166대 1. 얼마 전 치러진 경기지방경찰청 일반 공채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응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잡지 모델이나 복서 출신, 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출신들이 여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화제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뭐 맥심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모델을 뽑혔던 저기 잡지 나오죠. 남성 저기 이제, 잡지죠? 남성 잡지고 저 군인들한테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잡지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저 잡지에 이제 모델로 등장했던 소위 말하는 아주 뭐 몸매가 좋으신 어떤 그 여자분이 이번에 여경으로 이제 합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인터넷에서. 네. 예. 일단은 뭐 이런 얘기들. 저기 나오네요 지금. 저거. 바로 이 네. 여성이죠. 김미소 씨. 예, 뭐 베이글요. 몸매는 네. 글래머고 얼굴이 이제 베이비 페이스를 가졌다는 이제 딱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분이 여경이 됐다는 건데 저게 이제 사진이 올라오니까 밑에 뭐 댓글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그럼 저 동네는 범죄가 늘어나지 않겠냐? 저 여경한테 잡혀가려고 이제 사람들이 뭐 줄을 설 것이다. 뭐 어디서 이런 잡혀야 되냐? 네, 어디서 잡혀야 그러더라고요. 되냐? 뭘 해야 처벌 안 받고 저 여경한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뭐 굉장히 뭐 보기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이 경찰이라는 직업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에게 인식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네. 국민들까지 떨어져 있네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단속하고 잡아간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뭐 경찰의 범중이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서민들 어떤 국민들의 생활에 좀 편의를 돌봐주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존재들인데 저런 여경들이 뭐 경찰에 많이 계시면 친근하고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친근하고 좋은 현상이다. 김태현 변호사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 김미소 씨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막 뜨끈뜨끈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페이스폴이다, 그 경찰계 얼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예쁜 여성이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예쁜 여성이라고 해서 166대 1을 뚫은 건 결코 아닐 겁니다. 네. 충분히 능력도 준비를 되고 했죠. 준비도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경으로 발탁이 되면서 아마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은 경찰이지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성으로 이 여성을 볼 것이 아니라 경찰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열광하고 있는 건 그 동네 남성들뿐만 아니라 남자 경찰들도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열광할 부분만이 아니라 좋은 동료로서 함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 동료 의식을 잘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미소 여경은 중앙경찰학교를 12월 25일 올해 크리스마스에 이제 네. 마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경 업무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이색 경력이 있죠. 올 초에 그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한 경력을 가진 여성도 여경으로 돼서 그야말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경기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 바로 이 영상인데요. 화질이 다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지난 2월에 그 중앙경찰학교 졸업한 신임 경찰관이죠. 민소라 순경이 복싱 선수권 대회 고등부 46kg급에서 1위를 했던 장면입니다. 네. 네. 굉장히 핵주먹이죠.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경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핵주먹 여경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이종 격투기 선수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종 격투기 선수 경찰에 행패를 부리다가 예, 붙잡혔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이종격투 선수가 경찰한테 좀 상해를 입혔다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이제 범죄자들도요, 요새 이종격투기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조직폭력배들도 있고, 워낙 또 잡범들이 보면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싸움에 스트리트 파이팅에 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찰들도 사실은 일반적인 무술 경관들, 그러니까 뭐 조직폭력배를 단속한 무술 경관들은 당연하지만 일선 파출소 있는 사람들도 사실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그 무술을 좀 익힐 필요가 있죠. 왜냐면 사실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 그 치정 잡배들한테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파출소에 있던 순경 경찰분들도 조금 어떻게 본인의 호신술이랄까
그 어떤 시정 잡배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무술 실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게 돼요. 중요한데 네. 이종격 투기는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그 이종격 투기 선수가 폭력을 행사할 때는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흉기입니다. 이종격 투기로 훈련된 살인무기죠. 사람들은 흉기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냥 주먹 다짐하는 것과 술 취한 이종격 투기 선수의 펀치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주먹이 아니고 망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종격 투기 선수들은 정말 저런 문제는 뭐 순경들이 자기 호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적으로 좀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도 어쨌든 여경 민소라 씨 앞에 선 그 범죄자들은 겁나겠네요. 한 대 맞으면 가겠네요. 네, 여경 일반명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네, 다양한 경력의 여경들이 이렇게 경찰로 입문을 해서 좀 더 시민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박원순 판 청계천, 공원 조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두 번째로 개방됐는데요. 바로 어제죠. 하지만 이색적이란 긍정적 기대 반면 박 시장의 대권용 치적 쌓기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 반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아들이랑 가족끼리 나오니까 참 좋거든요. 원래 여기 근처에 사는데 항상 이렇게 자가용으로만 다니다가 이렇게 걸어가니까는 느낌도 색다르고. 업적을 남기거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대선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네, 박원순 시장이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네.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을 막고 시민들에게 바로 개방을 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뭐 찬반이 엇갈리고 엇갈리네요.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2018년 6월 임기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문제가 된 대목은 임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그 대목이죠. 2년 내에. 네, 2년 내에.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사회운동의 대부 출신입니다. 시민운동할 때 강력하게 비판했던 부분이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붙이는 방식이다.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방식이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도시재생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 줄기차게 강조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지금 뭐 저 부분에서는 그 남대문 시장도 있고 이해 당사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2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 그 다음에 대체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체도로 문제, 그러니까 대한도로 상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신 분들이 이해되게끔 설득을 하고 난 뒤에 저걸 추진해야 되는데 시한을 못 박아놓고 몰아붙이겠다. 예. 군사정권 그렇게 비판했던 본인이 그 평소에 비판했던 군사정권의 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방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공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차양이 쳐지고 여기에 카페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전망대가 생기고 여기에 수많은 재미난 이벤트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관광객, 일본의 관광객, 유럽의 관광객들 또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인들은 남대문 상인들은 굉장히 반발이 네, 심해요. 반대 아주 극렬하게 집회를 반대하고 가졌습니다. 있는데 남대문 상인들이 뭐 중국 상인들이 줄어서, 아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줄어서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분들이 줄어서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 우리 박상은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루에 한 4만 6천 대가량이 아연 고가를 통해서 지금 남대문 시장을 통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4만 5천 대가 통과하는데 만약에 저기에다가 하이라인 공원, 하이라인 파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에 있는 맨하탄처럼. 하이라인 파크를 만들겠다고 이제 하면 그런 식으로 되면 지금 염천교를 지나서 아마 그 종로학원인가요? 네네. 그쪽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로터리를 지나서 아마 우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시간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4분에서 7분가량 더 걸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를 할 때 박원순 시장은 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편익 분석을 해보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한 2천억가량 되지만 혜택을 보는 측면,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는 한 4천억가량, 3,888억가량 이익이 있다. 그래서 편익 분석에서도 약 2배가량이 생기니까 네네.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2018년 안에 끝내겠다는 것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지역 주민과 많은 대화를 해서 무엇이 개선이 돼야 되고 어떤 점이 불편한 것을 이야기한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남대문 상인들에서는 이 교통 체증이 되고 그다음에 하이라인 파크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상권이라든지 우리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으니 이 문제에서만큼은 해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남대문 게다가 시장 하이라인 시민들은, 파크는 예. 제가 잘 네. 모르지만 일단 도로로 사용 안 하는 거. 도로가 아니라 이제 폐철로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고 폐철로라는 것은 기존 그러니까 교통으로서는 이용 안 되는 그렇죠. 공간 아니었습니까? 안 되는 공간을 맨하탄에서는 공원을 만든 거죠. 만든 바로 거죠. 지금 아. 박원순 시장이 작년 9월에 예. 뉴욕 맨하탄 하이라인 파크를 다녀온 다음에 이걸 계획했다고 네.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앞에서 지역 상권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자막이 나왔는데 죽인다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손해가 많이 갈 수 있는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대문 상인 자체도 우리 중국 관광객이나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 한번 취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죠. 뭐. 첫 번째 말씀 네. 아까 제가 드렸던 대로 교통 체증이 심화될 수가 있다. 하루에 한 4만 6천 대가량 네.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대문 시장이 자체가 이제 고립된 섬으로 남아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인들이 생계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또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대체도로도 함께 만들겠다고 이미 저희들도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죠. 대체적으로 추진에 대해서 네, 지금 이 남대문 바로 그 고가도를 놓고 서울역 앞 고가도를 놓고 박원순 판 청계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절묘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문내우 외환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로부터 시작된 주승용 최고위원과의 갈등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젯밤에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네. 파행으로 끝났다면서요.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네네. 방해될 수밖에.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금 여수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일단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부족장 회의라 그러죠. 개파 수장들이 모이는 원탁 회의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원탁 회의를 해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않는 것이고,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랑 아침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새누리당 전략을 야당은 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다. 농담입니다, 물론. 그다음에 문재인 체제가 지속되기를 원한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새누리당 안에서 나온 농담입니다. 아, 정청래 의원 정말 훌륭한 의원이다. 그래서 우리 당이 무공천해서 다음 국회도 정청래 의원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기여한 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야당한테는 거의 재앙이라는 얘기죠, 지금. 네. 네. 어떻습니까? 뭐 어제 빠진 분이 바로 최고위원이 네. 정청래 최고위원. 네. 그리고 유승용 봄날은 최고위원. 간다 노래를 네. 불렀던 유승희 유승희 최고위원. 이 세 분이 빠져버리니까 네. 뭐 전혀 지금 어제 파행을 치달았고 사실상 어제 네. 정청래 의원 사과를 좀 받아낼 계획이었다고 하죠. 근데 문재인 대표가요, 어제 이제 무슨 생각 가지고 비공개 최고위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오늘 이거 비공개 최고위원 내가 열어가지고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딱 우리가 대회를 하면 사과도 하고 해법이 나오고 우리 당에 잘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하셨다면 정말 문재인 대표 정치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 비공개 최고위원 10번이나 100번 한다고 해결이 나겠습니까? 결국 문제 해결키는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자리를 내려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요번에 광주 가셔가지고 노인정 갔다 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앞으로 친노계 패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우클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두 개 다 안 하고 그 장사들에 모여가지고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다 있는데 사과하시오 하면 정청래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해야 될 거가 뭔지를 아는데 안 하는 건지 정말 모르고 안 하는 건지 문재인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한 해법 자체 저는 진단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빈곤 최고에 가지고 해결될 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첫 번째 한국의 정치의 질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게 그 야당이 유승희 의원이 노래 부르고 정청래 의원이 공갈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공개된 장소에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고요. 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만약에 저희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우리 박인진 부장께서 돌파를 하시겠습니까? 각각 일단 네. 1대1로 만나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은 사과하세요 하고 어느 정도 이 해결책이 마련된 다음에 원탁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은 상태, 화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모이세요 하면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되게 해결될 실마리조차도 없는데 그게 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저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제의했던 추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해법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문재인 대표의 문제 해결 능력이 과연 충분한가라는 점에는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진짜로 사퇴 의사를 밝힌 네. 주승용 최고위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청래 최고가 마치 호남 민심을 얻고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공갈 정치를 하고 있다는데 말을 듣고 정말 이것은 제 개인뿐만 아니라 호남을 무시하는, 호남의 민심을 진정으로 모르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퇴 시기가 좀 빨라진 것이죠. 끊임없이. 네, 정청래는 또 박주선 예. 의원한테도 네. 포화 공격을 열었는데요. 지금 계속 공격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게 정청래 네. 의원이 어떤 그런 뭐 공갈 발언을 했을 때 뭐 관측 딱 두 가지였죠. 저게 이제 의도된 발언이냐, 그게 아니면 정말 하다가 뭐 막말이 나온 거냐. 이거 이제 그때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 관측이 있었는데 이 정청래 의원의 후발적인 행동을 보면 저는 그 공갈 발언은 의도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실수다. 해놓고 야 이거 내가 너무 심한 표현했네. 이게 실수라고 생각되면 사과를 하든지 설사 사과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잠잠히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선을 확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의 발언으로서 본인 개파의 수장인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그 다음에 이번에 화살을 다시 한번 박주 의원을 돌렸다. 즉 문재인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비노기 의원에 대해서 옮겨다니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의 모양을 보면 애초에 정청래 의원의 공갈 발언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계획 안에 있는 의도된 발언이 아니었을까. 즉 우린 우리대로 가겠네. 즉 그날 불렀어야 될 노래는 봄나랑 간다나가 마이웨이였던 거죠. 우리는 내 갈 길대로 갈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 밑에 그냥 있든지 싫으면 나가쇼. 이런 어떤 비노기열에 대한 전면전 선포의 어떤 한 일성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실수라고 하면 저 다시 한번 박주선 최고위원한테 화살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의도된 계획적인 도발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대철,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들이 지금 잇따라 만나서 지금 사퇴 얘기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퇴는 아니지만 사퇴를 시사하는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동아일보에 또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네. 굉장히 재미난 기고를 하셨어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사퇴보다 중요한 게 있다. 당에서 없어진 싸가지가 복원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결심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심도 높은 양심 세력이 당의 전면에 포진해야 할 때다. 신당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정대철 강준범 고문에게서 교수가 대선 나왔습니다. 패배를 얘기할 때 이제 싸가지 뭐 진보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도 직접 12.19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을 때 태도 보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적 마인드는 진보인데 왜 진보를 찍지 않느냐.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이 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찍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싸가지 없다는 것은 야권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예. 약 240군데의 전국에 있는 전 지역구에 이른바 친노 세력들이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깃발을 꽂고 있는 것이고 총선에 배치를 위해서 가열차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가의 보도가 일단 모바일 경선을 하면 기존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40명의 친노 핵심 세력들이 전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가고 이른바 비노 진영이 당권을 잡는다면 당연히 경선 룰이 바뀌겠죠. 합리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현실의 영역이고 친노라는 구체적인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 세력이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계속 고립돼가는 측면이 뭐 어찌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래 봐요. 네, 빨리 야권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제는 이왕구에게 가라. 이게 누가 한 말 같습니까? 홍 지사가 있겠죠.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제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검찰은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마라. 예. 나는 깨끗하다.
이론도 받은 게 없다. 보시죠. 한 달 동안 언론의 사냥감이 돼서 우욕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이완구 전 총리에게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로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어차피 홍준표 지사 조사 다 했고 그냥 이번 주 안으로 뭐 처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 이완구 총리의 전 총리죠. 종 총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글쎄 그 홍 지사가 그 수사받고 나와가지고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 보고 뭐 이게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이다. 뭐 기가 꺾였다. 뭐 굉장히 양극단의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글쎄 뭐 그날 홍 지사의 태도를 가지고 이게 홍 지사가 지금 검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왔느냐 아니면 내가 검찰 조사에 굉장히 궁지에 몰려냐 판단하는 게 사실 좀 무리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17시간 조사받고 나오면 누구나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별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사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라든지 뭐 재판 결과 좀 보셔야 알 것 같고. 검찰이 얘기하는 자금을 건넨 장소가 특정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론에도 관심인데 이게 왜 707호냐, 그 차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많았어요. 언론의 보도들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신문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707호냐 차인지. 경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밝혀주고 지금 않고는 있는데 검찰 나름대로 확인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흔들리게 되면요. 찬지 707호인지 흔들리게 되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 흔들려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일한 어떤 증언인 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홍 지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 위치에 점할 수가 있는 거죠. 홍 지사가 맨날 얘기했던 야 검찰에 진술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도 아마 언론에 흘러나오는 범죄 일시 그 장소에 대해서 약간 진술에 오락가락하는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건데 글쎄 검찰에서 지금 딱히 어딘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특정했다는 거 보면 검찰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 제 생각엔 아마 707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기소하게 되면 그날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되면 나오겠죠. 바로 2011년 6월 경선 자금 관련해서 계좌에 1억 2천만 원 입금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 소명을 해라 홍준표 지사에게. 홍준표 지사가 소명하겠다 해서 소명을 한번 보시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경선 기타금 1억 2천만 원의 출전은 오늘 중으로 소명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소명을 했습니다. 부인이 갖고 있는 그냥 개인 비자금이었다 뭐 이렇게 소명을 했는데 그냥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홍준표 지사가 그러니까 언론 공방을 검찰하고 했는데 검찰이 아마 히든 카드를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조사받으면서 굉장히 당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윤석열 씨로부터 돈을 전달하게 된 장소 특정 부분 질문하지 않고 경선 자금 문제를 가지고 전혀 그러니까 아마 홍 지사가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래 봐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뚜기가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의 가족요리 축제인 이 행사에 올해는 15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요리 경영에서 1등을 차지한 가족에게는 500만 원 상당의 주방 가전제품 교환권과 트로피가 주어졌으며 대회 참가기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기금으로 기부됐습니다. 2015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가 그제 인천 아라뱃길과 월미도, 만석부두 그리고 충남 서천 4곳에서 열렸습니다. 생명의 바다, 안전한 바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생 1,1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시상자는 6월 말 동아일보와 채널A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